가짜 3.3%로 판단이 되어서 근로자로 소급 인정될 경우 센터주가 세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가짜 3.3%로 판단이 돼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업소득 신고한 게 이제 다 취소가 되고 다 근로자로 소급해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센터주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금보다는요 비용 처리하는 측면이니까 4대 보험이 훨씬 더 부담이 되세요. 4대 보험을 지금까지 미납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분의 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분 급여에서 나가야 될 게 한 10%에서 11% 되고 센터주가 직접 지급해야 되는 게 또 한 11%에서 12% 되거든요. 요거 합치면 22%, 23% 나오죠. 그거가 일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소급했잖아요. 제가 이 직원을 1년 고용했다라고 하면 1년치 3,600만 원에 대해서 22%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과태료나 가산금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연장 근로했고요, 야간 근로했고요 했을 때 수당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고용주로서 센터주로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논쟁을 하자면 노무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참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주셔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수천억 자산가, 연예인,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자산구조와 세무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세무법인 대표 홍지영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더봄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홍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소득 정보를 공유하면서 체육시설업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공조가 실제 세무 단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어떤 세무조사를 개시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단순히 기존의 세금 신고한 내역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공유된다라고 하면 국세청,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이 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4대 보험을 신고를 하나도 안 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점검을 하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일 거고, 그럼 그 정보가 그대로 또 국세청에 연계될 테니까 아마 국세청에서 또 다르게 과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든지 뭐 거기에 따른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발생할 것 같아요. 정부가 말하는 가짜 3.3%의 단속의 핵심은 무엇이고 왜 체육시설업이 주요 대상이 된 걸까요? 요즘 많이들 말하고 있는 가짜 3.3% 단속의 핵심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4대 보험 하는 직원처럼, 즉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형식만 프리랜서 3.3%로 만들어서 4대 보험하고 퇴직금하고 이런 것들을 세금의 구조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체육시설업을 타겟으로 해서 봤다기보다는 이러한 업종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체육시설업이 이런 문제를 담고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그냥 프리랜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 트레이너 분들께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시고 그리고 센터의 지시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 가격도 센터가 결정을 하게 되고 스케줄도 다 센터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형식상이 아니라 내용상은 정말 근로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맞게끔 과세하고 제도를 변경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 규모는 큰데 신고된 근로자가 없는 미성립 사업장이 세무적으로는 왜 위험신호로 분류되나요? 매출은 큰데 직원이 빵일 수 있나요? 직원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업종 따라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무인 점포를 아주 크게 운영한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센터업 자체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0억, 20억 되는데 직원이 한 명도 신고 안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근로자가 있을 텐데 왜 전부 3.3으로 신고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싶겠죠. 매출이 높은데 직원이 없고 외주 인력 신고도 없고 급여나 용역의 지급 흔적도 없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많은 센터에서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분할 구조가 세무적으로 어떤 영향이 되는 구조인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센터주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어차피 저희는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신고하는 거, 정당한 세금을 냈고 정당하게 원천 징수를 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노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근로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근로자적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게 엄밀히 구분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겠죠. 세무법인 더보험의 대표인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 계정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줘라고 하면 저는 여기 어떤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과 대표이사인 세무사로서 활동하는 내용이 분리되는데 이걸 사실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트레이너분들이 하는 일이 청소하고 정시 출근하고 집기비품 돌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근로로 볼 수 있지만 수업에 대한 건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전부 다 급여, 즉 근로소득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단속이 랜덤이 아니라 필터가 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무조사나 근로감독 이전 단계에서 세무적으로 먼저 체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좀 많으실 테니까 제가 개인 사업장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때 모든 업종에 비슷한데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매출 대비했을 때 나의 순이익률이거든요. 매출이 동일한 다른 업장에 비해서 너무 소득률이 낮은 거예요. 그 순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보통은 10%대 신고를 하는데 저만 1% 신고한다라고 하면 좀 보고 싶겠죠. 그래서 순이익률, 즉 소득률을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공경비라고 해서 저희가 적격증빙을 사용하지 않는 경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헬스장 기계 같은 걸 구입하는 건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차료, 임대료 나가는 것도 세금계산서 다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신고하니까 이것도 다 적격한 증빙입니다. 또한 제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해서 센터에 관련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도 다 적격증빙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퀵비를 보낼 일이 있어서 퀵비를 썼어요. 이런 것들은 증빙이 없죠. 이런 것들을 비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 이 비적격 증빙을 예를 들어 제가 전체 적격한 증빙을 1억 신고했대요. 근데 비적격 증빙을 3만 원 신고한 거예요. 이 3만 원 때문에 조사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1억이 적격이고 300이 비적격이면 이 300 때문에 조사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범위들이 있어요. 너무나 이 비적격 증빙의 금액이 클 때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득률이라는 상대적인 순이익률이 중요한 이 두 가지가 가장 개인사업자에서 세무조사에 적발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우리 업종만의 특징은 현금 영수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했던 케이스인데요. 모 세무서 공무원분이 오셔서 센터에 연간 회원권을 끊으셨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센터에서 다른 계좌로 수령을 하셨나 봐요. 그 공무원분이 그걸 신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사가 나왔어요. 거래처 중에 실제로.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 누락하면 사실은 그걸 만약에 차명 계좌로 받았다라는 게 여기서 더 문제인데요. 만약에 홍지영 본인 명의의 사업장인데 다른 분 명의의 계좌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계좌를 다 털거든요. 그래서 이 계좌로 들어온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금액을 다 일단은 홍지영이 매출 누락했구나라고 봐서 과세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신 것들은 의도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타인 차명 계좌를 사용하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제일 많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되게 의외로 뭐 직원이 없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희박했던 일인데 이제 이게 도입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데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계약 형태로 트레이너가 직접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 구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묘책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저희가 피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이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이 사업자가 실제로 자신의 운영과 계산 하에 이 업무를 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세무적으로는. 완전히 사실 종속되어 있다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형태를 봤을 때 뭐 제약회사의 영업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3.3%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구조가 이 사람이 자기의 계산과 자기가 운영해서 실제 이익을 낸다라고 보여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건비 부담과 관리 편의 등의 이유로 센터가 프리랜서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세무적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운영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사람을 고용했고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형식을 신고를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무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출퇴근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출근하시고 6시 퇴근하세요 라고 하면 시간에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근로자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는 구조는 안 되시고요. 두 번째는 매출 전부를 이제 다 센터가 관리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비용이 지급되는 형태라고 하면 또 근로자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출을 센터가 관리하더라도 이분이 일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사업자의 구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를 키우는 운영 방식이 따로 있는 거네요. 가짜 3.3%로 판단이 되어서 근로자로 소급 인정될 경우 센터주가 세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가짜 3.3%로 판단이 돼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업소득 신고한 게 이제 다 취소가 되고 다 근로자로 소급해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센터주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세금보다는요 비용 처리하는 측면이니까 4대 보험이 훨씬 더 부담이 되세요. 4대 보험을 지금까지 미납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분의 급여가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분 급여에서 나가야 될 게 한 10%에서 11% 되고 센터주가 직접 지급해야 되는 게 또 한 11%에서 12% 되거든요. 요거 합치면 22%, 23% 나오죠. 그거가 일시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소급했잖아요. 제가 이 직원을 1년 고용했다라고 하면 1년치 3,600만 원에 대해서 22% 나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각종 과태료나 가산금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연장 근로했고요, 야간 근로했고요 했을 때 수당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국가에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고용주로서 센터주로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논쟁을 하자면 노무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참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주셔야 되거든요. 퇴직금에 대한 다른 부담도 이제 프리랜서 직원한테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근로소득세야 어차피 직원이 내도록 어쨌든 과세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4대 보험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는 고용주가 내고 그것도 비용 처리 되니까 세금 부분은 좀 줄지 않냐. 하지만 나머지 10%는 어차피 직원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계속 다니고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3,600만 원에 대해서 한 10%만 적용을 해도 360만 원을 월급 300만 원 받는 근로자한테 부과하라고 해서 너 300 내래 하면 이 사람 급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회사 계속 다닐까요? 그럼 결국에는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거고 일단 4대 보험공단에서는 센터 주인 사업장의 고용주한테 일괄 부과를 하고요. 600만 원 넘겠죠. 그걸 부과하고 이거 제가 낼 돈 아니잖아요. 이 근로자한테 부과하셔야죠 라고 하면 아니야 너가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네가 일단 내고 이 친구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게 참 어렵겠죠. 그리고 이미 그만둔 직원이라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고용주분들, 그 센터주분들의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트레이너에게 사업자 등록을 권하는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트레이너에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권장할 경우 센터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받는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일단 트레이너분들한테 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실제로. 트레이너가 진짜 독립된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센터가 세금 계산서 받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형식만 사업자 형태를 차용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서로 부가세를 주고받는 문제여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개인 상담을 하시면 조금 더 묘안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센터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차피 세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경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인 거니까요. 만약에 사업자로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추후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근로자
근로자와 사업자를 동시에 신고하는 방법도 안전하지 않고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 직원이 5명 있는데 2명은 근로자로 신고해서 4대 보험 들어갔고 3명은 3.3으로 신고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백하게 다른 이유와 다른 고용 형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약서를 갖춰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방법이 답입니다라는 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많은 지금 센터주분들이나 되게 사업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상담을 하고 계시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단속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법이 바뀌고 나면 자정작용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케이스들이 나와서 어떻게 지금 과세를 하고 어떻게 사대보험을 부과할 것인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특히 큰 센터들 같은 경우는 많은 준비를 조금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세무뿐만 아니라 오늘은 지금 저 혼자 나왔지만 사실 이게 노무가 연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무사님하고 반드시 좀 상담하시고 지금 갖고 계신 근로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뭐 3.3 계약서를 다 좀 손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모든 매출을 센터 계좌로 단일화해야 할까요? 매출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는 사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만약에 이 부분이 법인이게 되잖아요. 법인의 매출 누락으로 만약에 세무조사 때 오인이 될 수 있으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거를 대부분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부가세랑 법인세율이랑 종합소득세까지 해서 실효세율이 매출 누락액의 80% 90% 나와요. 1억 누락하면 8, 9천 세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법인인 경우에는 되게 좀 신중하게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라고 했을 때 진짜로 이 부분이 딱 분리가 돼서 이 직원이 나갔어요. 만약에 퇴사했어요. 그럼 이 매출 자체가 발생을 안 해야지 되는 게 이 사람의 사업자 매출 아닐까요? 그 정도로 딱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분산해서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매출을 센터 계좌로 일어나 하는 것을 저는 지금은 추천드릴 것 같아요. 국세청이 헬스장 업종의 외주 강사비나 광고비 등 경비 패턴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허위 경비나 과다 계산으로 오인받기 쉬운 지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외주 강사비, 광고비를 본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비는 세금 계산서가 다 끊기는 매출이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어디다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세금 계산서가 끊기는 매출이에요. 안 끊기는 매출이 헬스장 같은 경우 딱 하나 있어요. 오픈할 때 전단지 돌리는 거. 전단지 알바분들은 세금 계산서 끊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그때 그 금액이 아주 소액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광고비 중에서는 아예 증비가 없는 매출이 거의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주 강사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피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주 강사 쓰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외주 강사비가 있다고 했을 때 뭐 3.3%고 다 신고가 됐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경비 패턴을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주 강사비는 이거랑 매칭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갑자기 저희가 하던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을 내부에서 소화하지 않고 외부로 소화가 됐다라고 하면 GX라든지 이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GX의 이번 클래스에 에어로빅 강사님이 오시는데 에어로빅 강사가 이번에 5번 출근했다면 외주 강사비도 비슷하게 발생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센터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세무사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짜 3.3이 문제가 되는 거는 4대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4대 보험 전환하시게 되면 일단 근로자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 한 명당 지역이라든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1,45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줄이거나 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50만 원씩 3년이면 엄청 크죠. 4대 보험을 다 내는 거를 남아요. 만약에 신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4대 보험 전환하시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 같은 거를 바꾸시거나 그 다음에 새로 추가로 매입하실 때 기계 같은 거 사시잖아요. 그럴 때도 되는 공제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경비 처리를 얼마나 더 한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 많이들 받고 계시겠지만 청년 창업 감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나 시설세액공제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관점에서 보셨을 때 센터 규모나 매출 수준에 따라 인력계약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센터 규모에 따라서 매출 1, 2억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1인 샵이신 거고 저희가 1억 400까지는 지금 간이과세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세청도 건드려서 뭔가 털려서 나와야 과세를 할 수 있어야 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 2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영하던 방식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보더라도 고객분들 중에서 한 1억 정도면 한 직원 한 분 정도랑 본인이랑 이렇게 다 해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매출. 작은 PT샵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매출이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그 중에서 핵심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한두 명이라도 반드시 전환을 시키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5억 정도 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정규직화 하시고 어떤 조금 더 다른 옵션들을 생각하셔서 수익을 구조를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10억 넘어간다 이러시면 피할 수 없죠.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법인 규모가 많으시기 때문에 법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비를 정말 잘 해놓으셔야 돼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조건들이 다 다르겠네요. 다 준비를 하면 좋지만 매출 1억 정도 하고 혼자 운영을 하는데 이 모든 준비를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이 리스크가 500만 원짜리면 계속 하시겠죠. 1년에 500 정도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스크는 1년에 5천짜리입니다. 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리스크가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감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거는 맞고 갈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센터주라면 단속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세무 구조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무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을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근로자성으로 판단되는 것과 근로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발췌해서 어떻게 내가 나중에 혹시 조사가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명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한번 나열해 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운영하는 센터주라면. 근데 제가 만약에 매출이 많지도 않고 이거를 몇백씩 내서 계약서를 다 만들고 이런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것부터 다 정리하시고, 물론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요새 AI 너무 좋잖아요. 그 중에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과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조금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세무는 걸리면 대응하는 영역이 아니라 미리 구조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의 인력 구조와 매출 흐름이 세무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